이 순간 세상의 소라는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과 함께 느린 시간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간장 양념 꽃게찜 15마리가 식탁에 오른 후 4살배기 딸아이가 딱 한 마리를 집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치며 근본 없는 것이라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2글자를 내뱉었죠. 꺼져. 저는 소란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 한 통으로 김씨 일가를 파산시켰고 그날 밤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보다 더 큰 청화백자 무늬의 커다란 접시에 담긴 간장 양념 꽃게찜 15마리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채로 가사도우미 이모님에 의해 식탁 위로 옮겨졌다. 주홍빛 게딱지는 기름을 바른 듯 반질반질 윤이 났고 진한 간장 양념이 통통한 게살을 감싸고 있었다. 그 안에는 부드럽고 쫀득한 떡과 양념 국물을 가득 머금은 표고버섯까지 들어있었다. 그 압도적인 향기는 순식간에 레스토랑 전체를 가득 채웠다. 오늘은 김씨 일가의 가족의 날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가 가족 간의 정을 다져야 한다며 못 박아 놓은 규칙이었다. 길고 화려한 유럽풍 조각 식탁에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은으로 만든 식기들은 머리 위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 아래 차갑게 반짝였다. 중앙에 놓인 이 메인 요리 외에도 주변에는 온갖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은연중에 저 꽃게찜에 쏠려 있는 듯했다. 나는 긴 식탁의 끝자락 쪽에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이제 막 4살이 된 딸 아윤이가 있었다. 내 법정 남편인 김도진은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의 오른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서 새어나온 빛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파르스름하게 비췄다.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상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짙은 녹색 벨벳으로 만든 디자이너 원피스를 입고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겼으며 입꼬리는 습관처럼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까다로운 눈빛으로 식탁 전체를 훑어보았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는 여왕처럼. 아윤이는 아직 어려높은 유아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짧은 다리는 허공에서 달랑거리며 흔들렸다. 아이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의 꽃게찜에 마음을 빼앗긴 듯 큰 눈을 깜빡이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 게 맛있겠다. 나는 마음이 약해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윤이 먹고 싶어? 엄마가 집어줄까? 김씨 집안의 규칙에 따르면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대서는 안 되었다. 특히 이런 귀한 음식은 더더욱 그랬다. 보통은 시어머니가 상징적으로 한 젓가락 집거나 먹으라는 말이 있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딸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식탁 위에는 15마리나 되는 한 사람당 2마리씩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의 게가 놓여 있었다. 오랜 시간 억압받으며 쌓여온 반항심이 고개를 들었다. 내 딸이 제 집에서 밥 한 술 뜨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 쪽에서 날아오는 듯한 시선을 애써 무시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공용 젓가락으로 접시 가장자리에 있는 적당한 크기의 게 한 마리를 집어 아윤이 앞에 작은 접시에 놓아주었다.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나는 일부러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윤이에게 주의를 주었다. 아윤아, 착하지. 천천히 먹어. 껍데기 조심하고. 아윤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손을 뻗어 자기에게는 아직 좀 큰 게를 잡으려고 애썼다. 아이는 성공적으로 게를 손에 쥐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달콤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는 다시 손을 거두고 이 게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골똘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접시에 있는 다른 게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 모든 과정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나는 기껏해야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눈총이나 빗대어 하는 비아냥 한두 마디 정도를 예상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윤이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몇 마디 듣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짝!
짝, 맑고 날카로운 손바닥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미세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던 조용한 식당 안에서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몸을 떨었다. 나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가 상석에서 벌떡 일어선 것이 보였다. 그녀의 동작이 너무나 빨라. 옆에 있던 와인잔이 넘어졌다. 붉은 와인이 순백의 식탁보 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피처럼.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극도의 분노로 이목구비가 뒤틀려 있었다. 평소에도 인색함이 묻어나던 그 눈은 지금은 불을 뿜을듯이 내 옆에 아윤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딸 아윤이, 아이의 희고 보드라운 왼쪽 뺨 위로 선명하고 붉게 부어오른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이는 완전히 맞고 멍해진 상태였다. 손에 들고 있던 개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다. 아이는 2초간 멍하니 있다가 그제야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 모양이었다. 작은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으앙 하고 천지가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울어? 올 낯짝이 있어? 오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렸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아윤이의 코앞까지 거의 닿을 듯했다. 규칙도 없는 근본 없는 것. 빌어먹을 귀신이 붙었나? 어른들이 아직 수저도 안 들었는데 네가 감히 손을 대? 내 그 잘난 체도 못하는 어미랑 똑같은 년. 뼛속까지 천박한 것. 근본 없는 것이라는 두 글자가 독을 바른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에 깊숙이 밝혔다. 그 순간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참아왔던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온몸의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지만 사지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다. 귓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울렸다. 아이의 찢어지는 울음소리와 오미숙의 귀에 거슬리는 욕설이 뒤섞여 내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하얘졌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에 긁히며 귀를 찢는 소음을 냈다. 나는 한 걸음에 아윤이 곁으로 다가가 온몸을 떨며 우는 딸을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이 내 눈을 불태웠고 이 집에 대한 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환상마저 제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뭐 하냐고? 오미숙은 허리에 손을 얹고 기세등등하게 한 걸음 다가왔다.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튈 지경이었다. 내가 규칙을 가르치는 거다. 박서연, 네가 가르친 내 딸년 꼴 좀 봐. 교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잖아. 우리 김씨 집안 체면을 너희 모녀가 다 깎아먹고 있어. 역시 용은 용을 낳고 봉황은 봉황을 낳는다더니 쥐새끼는 구멍 파는 법만 아는구나. 나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아윤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흐느끼며 울었고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기세등등한 시어머니 너머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종일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그 남자를 보았다. 내 남편, 김도진. 그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아니, 그는 이제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딸이 뺨을 맞은 것에 대한 일말의 안타까움도 어머니의 막대먹은 욕설에 대한 반감도 없었다. 오직 극도의 짜증과 소음에 방해받았다는 듯한 혐오감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울고 있는 아윤이를 훑어보고 새파랗게 질려 떨고 있는 나를 지나쳐 마침내 내 얼굴에 시선이 멈췄다. 도진 씨. 목이 메어왔다. 나는 만분의 일이라도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가 그저 신용이라도 어머니, 애가 아직 어리잖아요. 라고 말해주기를. 그저 표면적인 공정함이라도 지켜주기를.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의 얇은 입술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명료하고 차가운 단어들을 내뱉었다.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오미숙의 뺨과 욕설보다 더 파괴적인 말이었다. 그는 말했다. 꺼져, 꺼져. 두 글자. 나더러 꺼지라고 했다. 내 딸이 그의 어머니에게 까닭없이 뺨을 맞고 근본 없는 것도라는 욕을 들은 후에 그는 나라는 어미에게 맞고 모욕당한 딸을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했다. 하,
나는 갑자기 피식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억눌린 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지만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어깨까지 들썩이며 웃었다.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와 절망 끝에 찾아온 비정상적인 평온함과 해방감이었다. 됐어, 박서연. 너는 지난 5년간, 아니 김도진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틀렸어. 아주 제대로 틀렸다고. 나는 웃음을 그치고 손가락 끝으로 눈가의 눈물을 살짝 훔쳤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분노나 억울함, 무너지는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냉정과 평온함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오미숙의 역겨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김도진의 그 짜증과 경멸로 가득 찬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김도진 씨,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다시 한번 말해봐요. 김도진은 내가 이전의 수많은 경우처럼 울며불며 아이를 안고 방으로 숨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감히 자신에게 따져 묻는 것에 놀란 듯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권위를 도전받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더욱 깊어졌다. 박서연, 귀 먹었어? 저 시끄러운 애새끼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여기서 눈에 거슬리지 말고. 좋아, 아주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얼굴에는 심지어 기이한 미소까지 떠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히스테릭하게 변명하지도 심지어 한마디의 군소리도 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탈진 상태로 울고 있는 아윤이를 더 편안한 자세로 고쳐 안았다. 그리고 비어있는 다른 손으로 아주 여유롭고 느릿하게 내 청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보기에도 구식인 심지어 케이스가 달아빠진 낡은 스마트폰이었다. 김도진의 최신형 폴더블 폰이나 오미숙의 다이아몬드가 밝힌 주문 제작폰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이 핸드폰은 3년 전 내 생일에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었다. 김씨 집안에서 나는 투명인간 같았다. 가족 카드도 한도도 없었다. 모든 지출은 오미숙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김도진과 오미숙은 내 행동을 보며 거의 넘칠 듯한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특히 오미숙은 비웃으며 말했다. 어쭈, 박서연, 이제 전화해서 친정에 울고불고 하소연이라도 하게? 쯧쯧, 정말 한심하군. 내가 말하는데 오늘 네가 옥황상제를 불러와도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해. 이 버릇없는 것들. 나는 그녀의 개짖는 소리를 무시했다. 차가운 화면 위를 손가락으로 밀어 이름 없이 저장되었지만 이미 내 뼛속에 새겨진 번호를 능숙하게 찾아냈다. 그 번호의 지역은 천리 밖에 떨어진 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국제적인 대도시 서울이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낮고 무게감 있는 그러나 미세한 염려가 섞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억양은 약간 달랐다.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자 억지로 유지하던 평정심이 순간 흔들렸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즉시 억눌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나의 평온함에 오히려 약간의 의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김도진과 오미숙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수화기를 향해 명료하고 냉정하며 심지어 약간의 나른함까지 섞인 어조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아빠, 저예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뒤이은 말을 명확하게 내뱉었다. 모든 글자가 망치처럼 적막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물을 거둘 때가 됐어요. 김씨 일가 파산시키세요. 지금 당장요. 말이 끝나는 순간 식당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윤이조차 이 비정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는지 울음소리가 작은 훌쩍임으로 바뀌었다. 김도진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짜증과 분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대신 거대한 황당함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뚫어져라 나를 쳐다보았다. 오미숙은 더욱 과장되게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날카로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박서연, 너 미쳤구나. 여기서 무슨 백일몽을 꾸고 있어? 내 아빠더러 김씨 집안을 파산시키라고? 네, 그 죽은 지 몇 년은 된 거지. 같은 아비가 무덤에서 기어나와도 우리 김씨 집안 구두 닦을 자격도 안 돼. 파산? 내가 보기에 너 정신 나갔어. 도진아, 이것 좀 봐라. 이게 네가 그토록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셔. 그냥 미친년이야. 나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전화저편의 아버지는 2초간 침묵했다. 그리고는 마치 웃음기 섞인 듯한 가벼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냉혹함과 결단력이 더 크게 느껴졌다. 알았다. 고생 많았구나, 딸.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네, 나는 나지막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집, 얼마나 따뜻하고도 낯선 단어인가. 나는 낡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 아윤이를 아는 채 식당 밖으로 걸어나갔다.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조금의 망설임이나 미련도 없었다. 박서연, 거기 안 서. 오미숙이 내 등 뒤에서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다. 귀신 씬 것처럼 굴지 말고 뭐 하는 짓이야. 똑똑히 들어.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영원히 돌아올 생각 마. 김도진도 마침내 그 황당함에서 벗어난 듯했다. 대신 모욕당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쾅하고 식탁을 내리쳤다. 박서연, 무슨 신경질이야.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파티라도 열 수 있을 만큼 넓은 현관을 지나 2층으로 이어지는 곡선 계단으로 향했다. 내 방은 그곳에 있었다. 아니, 그곳은 내가 잠시 머무는 객실에 불과했다. 가져와야 할 것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아윤이의 출생증명서와 내 신분증. 그 외의 모든 것, 김씨 집안이 베풀어준 소위 명품옷과 장신구들은 모두 쓰레기였다. 나는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엄마, 품에 안긴 아윤이가 작게 흐느꼈다. 작은 얼굴을 내 목에 파묻었다. 따끈한 눈물이 내 피부를 적셨다. 뺨, 아파. 할머니 미워. 아빠 미워. 아가, 울지 마. 뺨, 이제 곧 안 아플 거야. 나는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목소리는 전례 없이 부드럽고 단호했다. 엄마가 여기서 데리고 나가줄게.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가자. 외할아버지 댁에는 맛있고 맛있는 꽃게가 아주 많아. 우리 아윤이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을 수 있어. 다시는 아무도 우리 아윤이 때리지 못해. 다시는 아무도 우리 아윤이 욕하지 못할 거야. 정말? 아윤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작은 얼굴을 들고 울먹이며 물었다. 정말이야. 나는 아이의 뺨에 남은 선명한 붉은 자국을 보며 마음이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다. 하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엄마가 약속할게. 오늘부터 내 딸 아윤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는 자가 있다면 엄마는 그 자의 몸에서 피가 흐르게 만들 거야. 아윤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아래층 식당에서 오미숙이 여전히 악에 받쳐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김도진은 아마 짜증스럽게 전화를 하고 있는 듯했다. 아마도 내 친정,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아무도 살지 않는 가난하고 초라한 평범한 가정에 전화하는 것이겠지. 따지거나 경고하려는 걸까? 안타깝게도 그는 영원히 그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소위 친정이라는 곳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가 되었어야 했다. 나는 차갑고 인기척 없는 그 방으로 재빨리 돌아갔다. 간단한 백팩에 아윤이와 나의 필수 서류, 그리고 헐거운 마룻바닥 아래 숨겨두었던 얼마 안 되는 현금과 무기명 은행카드를 챙겨 넣었다. 이것이 내가 이 굴욕적인 세월 동안 나와 딸을 위해 몰래 준비해둔 마지막 퇴로였다. 그리고 나는 아윤이를 안고 빌라의 뒷문으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빠져나왔다. 초여름의 밤바람이 서늘하게 얼굴을 스쳤다. 기분이 좋았다. 빌라 단지는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었고 밤에는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밤의 어둠 속에서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궁전처럼 호화로운 김씨 일가의 빌라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곳은 한때 내가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이제 보니 그저 화려하고 차가운 감옥에 불과했다.
나는 낡은 핸드폰을 꺼내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딱 세 마디만 했다. 늘 가던 곳, 데리러 와요. 15분 후 검은색 벤틀리 뮬산 한 대가 밤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 내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고 흰 장갑을 낀 근엄한 표정의 중년 운전기사가 내렸다. 그는 공손하게 내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아가씨, 타시죠. 나는 이미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윤이를 안고 허리를 숙여 편안한 뒷좌석에 앉았다. 차는 이 도시 최고의 부촌이라 불리는 빌라 단지를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차가 정문을 나서는 거의 동시에 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번갈아 뜨는 이름은 김도진에서 오미숙으로, 그리고 김도진의 아버지 김중혁 회장으로, 심지어 평소에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김씨일가 친척들까지 있었다. 나는 바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차는 공항의 일반 출발층으로 향하지 않고 한적한 전용 통로로 진입했다. 그리고는 밤의 어둠 속에서 은은한 광택을 내뿜는 유려한 라인의 개인 전용기 옆에 멈췄다. 트램 옆에는 제복을 입고 공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승무원들이 두 줄로 서 있었다. 아가씨, 전용기는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 서울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기장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든 아윤이를 안고 트랩을 올랐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가속을 시작하고 마침내 중력을 벗어나 밤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를 때 나는 창문 너머로 발 아래 점점 멀어지는 불빛 찬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김씨 일가. 게임은 끝났다. 장면 전환.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10,000m 상공을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다. 창밖은 짙은 밤의 어둠과 창문에 맺힌 미세한 물방울뿐이었다. 하지만 창 안은 봄처럼 따뜻했고 오직 엔진의 낮고 안정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아윤이는 내 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단아한 분위기에 잘 훈련된 젊은 여성 승무원이 소리 없이 다가와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는 정교한 구급상자를 가져와 부드러운 손길로 아윤이의 뺨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 위에 시원하고 상쾌한 특수 연고를 발라주었다. 연고에서는 은은한 풀향기가 났고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잠결에 찡그리고 있던 아윤이의 작은 미간이 서서히 펴졌다. 아가씨, 식사 준비해드릴까요? 승무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적절한 관심이 담겨 있었지만 불필요한 호기심은 전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무런 식욕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우유를 받아들고 조금씩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물 한 잔만 주세요. 고마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몸을 돌려 조용히 사라졌다. 이 비행기의 내부는 극도로 호화로웠지만 전혀 과시적이지 않았다. 가죽 시트는 넓고 편안했으며 공간은 사적이고 고요했다. 내가 방금 탈출한 귀를 찢는 욕설과 차가운 시선으로 가득했던 그 집과 비교하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아윤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창밖의 끝없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5년이었다. 내가 김도진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아버지와 거의 의절하고 신분을 숨긴 채 모든 날카로움을 거두고 소위 평범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이 5년 동안 나는 김씨 집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 결혼 전 김씨 집안이 중시했던 것은 내가 보여준 순수하고 사려 깊은 모습, 그리고 그들이 조사해낸 평범하지만 그래도 서양, 슈형, 집안으로 보이는 내 배경이었다. 결혼 후 특히 딸인 아윤이를 낳고 나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 오미숙, 작은 도시 출신으로 약간의 미모와 억척스러움으로 김씨 집안에 시집와 김도진 아버지의 전처가 죽은 후 그 자리를 꿰찬 여자. 그녀의 뼛속 깊은 편협함과 속물근성은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는 나를 김씨 집안의 대를 잇는 도구로 여겼다. 도구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나는 무가치해졌다.
일상적인 언어적 억압, 사소한 트집 잡기는 예사였다. 김씨 집안의 규칙은 소설처럼 많았고 그 해석권은 영원히 그녀의 것이었다. 오늘은 내 옷차림이 품위가 없어 김씨 집안 체면을 깎는다고 탓하고 내일은 남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그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고 원망했다. 모레는 내가 아이 교육을 잘못해서 아윤이를 촌스럽게 키운다고 비난했다. 김도진은 나의 훌륭한 남편, 결혼 전 나를 쫓아다닐 때는 꽤나 다정하고 세심하게 굴며 재벌 2세로서의 많은 결점들을 가렸다. 하지만 결혼 후 특히 내 친정이 그가 기대했던 더 강력한 사업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태도는 급변했다. 그는 김씨 집안의 상속자라는 신분이 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렸고 사업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체면은 극도로 중시했다. 그의 인식 속에서 아내란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들으며 밖에도 데리고 나갈 수 있고 그와 그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으며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예쁜 꽃병이어야 했다. 내가 딸을 낳아 그 가치가 떨어지고 오랜 억압 속에서 점차 빛을 잃어가자 그는 나에게 냉담함과 짜증만을 보였다. 그는 언제나 그의 어머니 편이었다. 내가 오미숙과 다툴 때마다 잘잘못을 떠나 그의 말은 항상 똑같았다.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우리 엄마야, 날 낳고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마치 나박서연은 감정이 없는 나무토막인 것처럼 나는 수없이 많은 밤을 홀로 울었고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무성의함과 쓸데없이 성가시게 굴지 말라는 단정뿐이었다. 나는 번번이 물러섰고 번번이 내 기준을 낮췄다. 오직 아윤이에게 표면적으로나마 온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내 학력과 능력을 숨기고 집에서 경제권 없는 투명한 사모님으로 지내는 것을 감수했다. 오미숙이 아윤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통제하고 남아선호 사상을 주입하는 것을 참아냈다. 나는 내 인내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아윤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까지 저 꽃게 한 마리까지 아윤이의 뺨에 떨어진 그 손바닥까지 근본 없는 것이라는 그 말까지 김도진의 차가운 꺼져라는 한마디까지 그들은 단지 내 살배기 아이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내가 스스로를 속여왔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이 내뱉은 욕설은 단지 아윤이를 향한 모욕이 아니라 나 그리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 뒤의 가족에 대한 극도의 멸시였다. 그들은 나더러 꺼지라고 했다. 좋다. 나는 꺼져주겠다. 하지만 꺼지기 전에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그들이 위세를 부리던 그 장기판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아가씨, 물입니다. 승무원이 적당한 온도의 생수 한 잔을 내 손이 닿는 테이블 위에 놓으며 동시에 나지막이 알려주었다. 저희는 약 3시간 후 서울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마중 나오시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은 내 아버지였다. 서울, 아니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그는 더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불렸다. 김씨 집안 같은 소위 재벌은 내 아버지 앞에서는 구두를 닦을 자격도 되지 않았다. 그 옛날 나는 어리고 반항심에 가득 차 가문이 주는 속박과 관심에 실증을 냈다. 소위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추구하다가 신분을 숨기고 김도진과 결혼했다. 아버지는 격노하셨고 나와 격렬하게 다투셨다. 나는 관계를 끊겠다는 모진 말을 내뱉고 내 인생을 스스로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다. 이 5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집에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도 정말로 마음을 굳히신 듯 나에게 무관심한 척 하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곁에는 항상 그가 배치한 최고의 인력들이 암암리에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지 않았다면 나 같은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가 어떻게 김씨 집안의 눈을 피해 그 비상금을 몰래 모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토록 순조롭게 개인 전용기를 동원할 수 있었겠는가? 그 낡은 핸드폰, 그 유일한 번호는 나와 아버지 사이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내게 퇴로를 남겨주셨고 존엄성도 남겨주셨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다. 오늘 나는 돌아왔다.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느낌이 생각을 더 명료하게 해주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이미 판이 엎어진 이상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었다. 순간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져 들어와 핸드폰이 거의 멈출 지경이었다. 김도진의 문자. 박서연, 너 씨발 미친 짓 그만하고 당장 안 돌아와? 돌아와서 사과해. 전화 받아.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경고하는데 좋을 때 그만둬라. 1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엄마, 회사에 무슨 일이야? 네가 꾸민 짓이야? 너 어떤 놈이랑 붙어먹은 거야? 전화 받으라고, 이 미친년아. 오미숙의 음성 메시지. 재생하자마자 히스테릭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서연,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도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사 전화가 집까지 빗발치고 있어. 이 상갓집 같은 년아, 당장 기어들어와. 너 밖에서 웬 놈팽이랑 붙어먹고 우리 김씨 집안을 해코지하려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 같은 건 물건이 아니라고 알아봤어. 네가 감히 도진이를 해쳐?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이 천박한 년아. 창녀 같은 게. 김도진의 아버지 김중혁 회장의 문자. 어조는 비교적 절제되어 있었지만 뚜렷한 초조함이 묻어났다. 서연아, 아비다. 무슨 일이 있었든 가족끼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꾸나. 우선 아윤이 데리고 돌아오너라. 만나서 얘기하자. 도진이나 그 애미가 말이 좀 거칠었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우선 돌아와. 모든 건 상의할 수 있다. 심지어 평소에는 거의 연락도 없던 김씨 일가 친척들까지 떠보거나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야 조급해졌나? 이제 와서야 당황했나? 이제 와서야 가족이라고? 이제 와서야 사과한다고? 늦었다. 나는 모든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무시하고 주소록에서 윤 실장으로 표시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윤 실장은 내 아버지의 특별 보좌관이자 나를 어릴 때부터 봐온 어른이었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아가씨, 윤 실장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흥분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윤 아가씨는요? 저희 사람들이 모셨습니까? 윤 실장님, 저 괜찮아요. 아윤이도 괜찮고요. 지금 비행기 아니에요. 익숙한 윤 실장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다시 시큰해졌지만 억지로 참았다. 아버지는요? 회장님께서는 괜찮으십니다. 아가씨 걱정을 많이 하셨죠. 윤 실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지휘하고 계십니다. 김씨 집안 쪽에는 첫 번째 인사가 이미 전달되었을 겁니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복수가 곧 이루어지리라는 쾌감만이 있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윤 실장의 어조는 즉시 전문적으로 변했다. 아가씨께서 전화를 거신 후 지금까지 이 시간 17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희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국제 외환 및 선물 시장에서 김씨그룹의 주력 사업 관련 품목에 대해 공매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동시에 김씨그룹에 불리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씨그룹의 주가는 장 마감 30분 만에 30% 폭락하여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둘째, 이전에 김씨그룹과 깊은 협력 관계에 있던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동시에 불가항력 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협력 중단 또는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셋째, 저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김씨그룹에 대한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김씨그룹이 진행 중이던 몇몇 중대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는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다섯째,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는
이미 김씨그룹의 탈세, 불법 경영 등의 혐의에 대한 상세한 제보 자료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윤 실장은 평온하게 설명했다. 각각의 조치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곳곳에 구멍이 뚫린 김씨그룹이라는 상업 제국의 기반을 내리치는 것과 같았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씨 일가의 현재 유동자금은 기껏해야 은행의 첫 번째 대출 상환 독촉과 공급업체들의 대금 지급 요구를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24시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김중혁 회장과 김도진의 전화는 이미 불이 났을 겁니다. 추가로 오미숙 여사 개인 명의로 김씨 그룹의 자금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해외 자산과 사치품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들도 관련 감독기관에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일었다. 이것이 절대적인 힘인가? 악을 쓰며 소리칠 필요도 정면으로 충돌할 필요도 없이 단지 지시 하나만으로 소위 재벌이라는 집안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힘. 아가씨, 회장님께서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김씨 집안, 세 사람에 대한 아가씨의 최종적인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윤 실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며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최종적인 마지노선? 나는 품에 잠든 아윤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뺨에 남은 이미 옅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눈에 거슬리는 붉은 자국을 보았다. 오미숙의 뺨과 욕설을 떠올렸다. 김도진의 냉담함과 그 꺼져라는 한마디를 떠올렸다. 내 눈빛은 완전히 차갑게 굳어졌다. 김도진과 오미숙, 그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해주세요. 빚더미에 앉아서 지난 5년간, 특히 오늘 아윤이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김중혁 회장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남자는 적어도 표면적인 교양은 있었다. 아윤이에게도 가끔이나마 할아버지로서의 온정을 보인 적이 있었다. 비록 미미했지만 죽을 죄는 아니었다. 그가 분별력이 있어서 협조한다면 기본적인 노후 자금 정도는 남겨주세요. 그 시끄러운 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가 분수를 모르고 저항한다면 그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가라앉게 두세요. 알겠습니다. 윤 실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모든 일은 깨끗하게 처리될 겁니다. 안심하고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윤이를 품에 더 꼭 껴안았다. 비행기는 밤하늘을 고요히 날고 있었다. 목적지는 진정한 집과 새로운 삶이었다. 그리고 내 뒤에 남겨진 그 도시에서는 김씨 일가의 악몽이 이제 막 피비린내 나는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미친 듯이 울리는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지 않았다. 기내는 공기순환 시스템의 미세한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아윤이가 내 품에서 몸을 뒤척이며 입맛을 다시며 계속 잠을 잤다. 뺨에 바른 연고가 효과가 있었는지 붉게 부어올랐던 자국은 대부분 가라앉고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나는 아이의 자세를 살짝 고쳐주어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선은 무심코 이미 조용해진 낡은 핸드폰으로 향했다. 그것의 현재의 고요함은 바로 전화저편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거대한 폭풍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결국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싶은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다. 나는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의 붉은 알림을 무시했다. 그리고 핸드폰에 설치된 3중 암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극비 앱을 열었다. 이것은 윤 실장이 몇 년 전 보안을 위해 강제로 설치하게 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위치 추적과 긴급 호출 기능 외에 김씨 집안 빌라의 몇몇 주요 구역에 설치된 은밀한 감시 카메라에 단방향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이 카메라들은 아버지가 내가 결혼한 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특수 경로를 통해 설치한 것으로 김씨 집안 식구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다. 지난 5년간 나는 한 번도 이 앱을 자발적으로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 집의 광경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거실과 식당을 연결하는 감시 화면을 터치했다. 가장 먼저 귀에 꽂힌 것은 오미숙의 거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다. 화면을 뚫고 나올 듯 날카로웠다. 김중혁, 당신 방법 좀 생각해봐요. 전화, 당신 전화는 왜 안 되는 거야? 그 인간들 다 죽었어? 화면은 약간 흔들렸지만 선명했다. 한때 호화로움과 품위의 상징이었던 거실은 지금 아수라장이었다. 넘어진 와인잔은 카펫 위에서 산산조각 났고 번진 와인 자국은 흉한 상처처럼 보였다. 값비싼 가죽 소파 위에는 쿠션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테이블 위젯더리는 담배꽁초로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초조한 연기 냄새가 자욱한 듯했다. 김중혁, 늘 몸가짐에 신경 쓰고 태산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내 시아버지는 지금은 갇힌 짐승처럼 거실 중앙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고 거칠게 누르고 귀에 갖다 댔다가 이내 더욱 신경질적으로 내려놓고는 전화를 끊었다. 입에서는 낮고 억눌린 분노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안 받아. 다들 안 받아. 은행의 장 행장도, 금융감독원의 이 국장도,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도 제기랄 전화를 꺼놓거나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그냥 힘이 없다고만 해. 귀신에 씌었나? 정말 미치겠군. 그의 정장 재킷은 소파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평소에 그 치밀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핏발선 눈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을 하고 있는 김도진을 쏘아보았다. 도진아, 너 이 자식 똑바로 알아낸 거 맞아? 그 박서연, 그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 여자 아비는 벌써 죽었다며. 그냥 가난한 선생 나부랭이라며. 김중혁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김도진이 벌떡 고개를 들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으며 잘생긴 얼굴에는 지금 망연자실함과 무너짐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손에도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며 이미 검게 변해버린 김씨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저도 몰라요, 아버지. 정말 모른다고요. 그는 거의 고함치듯 소리쳤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다 알아봤어요. 내가 걔 만났을 때 걔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걔네 집 주소도 사람 시켜서 가봤는데 이미 아무도 안 산지 오래됐다고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비 자료는 깨끗했어요. 그냥 중학교 교사였고 몇 년 전에 병으로 퇴직했다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전화 한 통에 이렇게. 그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나 오미숙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엄마죠. 엄마가 평소에 걔한테 너무 심하게 군 거 아니에요? 나 몰래 무슨 짓 했어요? 뭐라고 욕했어요? 아윤이는 또 어떻게 때렸어요? 말해요. 오미숙은 아들에게 흔들려 어지러워하며 이미 엉망인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김도진을 밀쳐내며 울부짖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그냥 그 버릇 없는 년 좀 가르치려고 한 것뿐이야. 누가 걔더러 먼저 음식을 지불해? 내가 뺨 한 대 때린 게 뭐 어때서. 내가 걔 할머니야. 내가 교육시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 박서연이라는 천박한 년이 감히 말대꾸를 하잖아. 내가 욕도 못해? 누가 걔가 이렇게 음흉한 재앙 덩어리인 줄 알았겠어? 돼지인 척하면서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잖아. 아, 내 팔자야. 왜 이렇게 기구하냐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파를 내리쳤다. 비싼 가죽 소파는 퍽퍽 소리를 냈다. 교육? 그게 교육이에요? 엄마는 아윤이한테 근본 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김도진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제대로 본 사람 같았다. 이제 됐네요. 회사는 망했어요. 전부 다 망했다고. 만족하세요? 다 너희 모자 때문이야. 김중혁은 분노의 화살을 아내와 아들에게 돌린 듯
오미숙의 코를 가리키며 욕했다. 나 때문이라고? 김중혁, 이 양심 없는 인간아. 옛날에 우리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신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워? 당신은 왜 당신 무능은 탓하지 않아? 여자 하나 제대로 조사도 못한 주제에 오미숙은 즉시 날카롭게 반박했다. 부부 사이의 그 연약한 위장은 재앙 앞에서 완전히 찢겨나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만 남았다. 그만, 김도진이 고함을 쳤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주저앉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서 뭐 해요. 박서연을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그 여자만이 이걸 멈출 수 있어? 바로 그때 빌라 밖에서 갑자기 다급하고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회장님, 김 회장님, 안에 계십니까? 저희는 오은행입니다. 귀사의 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즉시 상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중혁 씨, 문 여세요. 저희는 XX건설입니다. 자재대금은 도대체 언제 결제해 주실 겁니까? 김 선생님, 저희는 법원에서 왔습니다. 전달해 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빚 독촉, 대금催촉, 법원 서류 송달. 한밤중에 집 앞까지 직접 들이닥친 것이다. 감시 화면 속 김씨 집안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김중혁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두꺼운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엿보았다. 한번 쓱 보고는 겁에 질려 황급히 머리를 뒤로 빼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이 서려 있었다. 왔어. 그들이 왔어.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 그는 중얼거렸다.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미숙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숨었다. 김도진은 뼈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카펫 위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전화해. 빨리. 도진아. 박서연한테 전화해서 빌어. 빨리 빌라고. 오미숙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것처럼 소파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날카롭게 재촉했다. 김도진은 그 말에 정신을 차린 듯 허둥지둥 핸드폰을 집어들어 다시 내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화면에 그의 전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와 애원, 그리고 아직 남은 약간의 믿을 수 없다는 복잡한 표정까지.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손가락 끝이 통화 버튼 위에서 1초간 머물렀다. 그리고는 가볍고 단호하게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바로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옮겼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화면 속 김도진은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지금 거신 번호는 통화 중이온이라는 안내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그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갑자기 그는 핸드폰을 맞은편의 값비싼 TV 벽을 향해 세게 던졌다.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깨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오미숙은 더욱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김도진은 이성을 잃은 야수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그리고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를 감시 카메라를 향해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박서연, 너 독한 년, 너 정말 시발 독한 년이야.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무능한 분노가 화면을 뚫고 전해져 왔지만 나에게는 오직 차가운 쾌감만을 느끼게 했다.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의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나는 감시 앱을 껐다. 핸드폰을 옆에 던져두었다. 기내는 다시 고요해졌다. 창밖 하늘의 가장자리에서는 이미 아주 옅은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다. 여명이 곧 밝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윤이는 어느새 깨어 있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날이 밝아오고 있어? 나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깨끗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김씨 집을 탈출한 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어. 아가, 우리는 이제 곧 새로운 곳에 도착할 거야. 그곳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어. 다시는 아무도 우리 아윤이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거기에도 꽃게 있어? 아윤이가 큰 눈을 깜빡이며 그 일을 기억하고 물었다. 있고 말고 아주 많아. 꽃게뿐만 아니라 맛있고 맛있는 것들이 아주 많단다. 나는 웃으며 약속했다.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김씨 일가의 아수라장, 그들의 붕괴와 절망은 여명이 오기 전 마지막 어두운 소란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와 아윤이는 진정한 빛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장면 전환. 비행기가 서울국제공항의 개인 전용기 계류장에 부드럽게 착륙했을 때 동쪽 하늘은 막 희뿌연 빛을 띠기 시작했다. 창밖 세상은 옅은 새벽 안개와 점차 밝아오는 여명 속에 잠겨 있었다. 멀리 도시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짐승처럼. 기체문이 열리자 신선하고 약간 서늘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늘 값비싼 방향제와 억압적인 기운이 감돌던 김씨 집안에 그 빌라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품에 안겨 여전히 잠들어 있는 아윤이를 꼭 껴안고 트랩을 내려갔다. 계류장의 광경은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윤 실장이 혼자 나왔거나 혹은 몇몇 경호원들만 조용히 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눈앞에는 짙은 색 맞춤 정장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호원들이 두 줄로 완벽하게 정렬해 있었다. 마치 말없는 창처럼 그 줄은 저 멀리 매우 수수해 보이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그 비범함을 알아볼 수 있는 검은색 세단 옆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소리 없이도 극도의 압박감을 주는 위세는 진정한 최상위 권력의 상징이었다. 김씨 집안 같은 졸부들의 과시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리고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 내 눈시울은 순간 붉어졌다. 윤 실장이 아니었다. 내 아버지 박진원 회장이었다. 그는 짙은 회색에 맞춤 재킷을 입고 계셨다. 몸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5년 만에 뵌 관자놀이에는 눈에 거슬리는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다. 세월은 그의 얼굴에 더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다. 한때 매처럼 날카로웠던 그 눈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마음의 아픔, 피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안도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깊은 죄책감까지. 그는 평범한 아버지들처럼 서둘러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나와 아윤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이 잃어버린 5년을 한눈에 다 채우려는 듯했다. 그의 반발짝 뒤에는 단아한 모습의 윤 실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숨김없는 안도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아윤이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향해 걸어갔다. 발밑의 길은 평탄했지만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 5년 동안 나는 수없이 꿈속에서 재회의 장면을 상상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비참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앞에 이르러 나는 걸음을 멈췄다. 목구멍이 무언가에 막힌 듯했다. 아빠라는 말이 입가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 옛날 철없이 굴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버지의 시선은 먼저 내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은 마치 탐조등처럼 내가 숨기고 있을지 모를 모든 초췌함과 억눌린 상처를 샅샅이 훑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내 품에 안긴 아윤이에게로 향했다. 특히 아이의 작은 뺨에 남은 비록 옅어졌지만 여전히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손자국에 찰나 나는 주변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눈빛은 순간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오랫동안 최상위에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자가 자신의 영린을 건드렸을 때에만 보이는 무서운 눈빛이었다. 그가 뿜어내는 저기압에 옆에 있던 잘 훈련된 경호원들조차 무의식적으로 몸을 더 꼿결시 세웠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동작은 지극히 부드러웠다. 손가락 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힘으로 아윤이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가볍게 쓸었다. 그의 손가락은 심지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가 그랬지? 세 글자.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심지어 약간 쉬어 있었지만 마치 얼음 창고에서 꺼내온 것처럼 피를 얼어붙게 하는 한기를 담고 있었다. 포효도 분노의 외침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폭발적인 분노는 나조차 심장이 오싹하게 만들었다. 나는 코를 킁킁거리며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김도진 씨 어머니, 오미숙 여사요. 아윤이가 식탁에서 꽃게 한 마리를 먼저 집었다고요. 나는 과장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진술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잔인했다. 아버지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그가 극도로 분노를 억누를 때의 표시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거두었다. 그 차가운 눈이 나를 향했을 때 약간의 온기가 돌아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깊은 비통함이었다. 돌아왔으면 됐. 그는 마침내 이 네 글자만 말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그 검은 세단의 문을 열었다. 아이가 피곤할 테니 우선 집으로 가자. 내 이모가 다 준비해놨다. 나는 네라고 나지막이 대답하고 허리를 숙여 넓고 편안한 뒷좌석에 앉았다.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윤 실장은 조수석에 탔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거의 흔들림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차창 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새벽의 거리, 깨끗하고 질서정연했다. 내가 떠나온 그 도시의 소란과 허영과는 전혀 달랐다. 차 안은 조용했다. 오직 아윤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아버지는 내가 지난 5년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으셨다. 김씨 집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추궁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지금 내면은 결코 표면처럼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잠시 후 그는 마침내 감정을 추스른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미세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지난 5년 고생 많았구나. 그저 이 간단한 한마디에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나는 아래 십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시선은 여전히 나를 보지 않은 채 마치 혼잣말을 하듯 또 나에게 들려주듯 말했다. 그때 너와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놈이 좋은 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널 내버려뒀어. 내가 좀 더 강경하게 나갔더라면 아마 아니에요, 아빠. 아빠 탓이 아니에요. 나는 마침내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약간 목이 메었다. 제가 그땐 너무 어리석고 순진했어요. 아빠 말씀을 듣지 않았죠.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이 5년의 교훈 제가 받아들일게요.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나를 깊이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안도와 함께 마음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한 번의 실패로 더 현명해지는 법이다. 나 박진원의 딸이라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으면 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조가 차갑게 변했다. 김씨 집안일은 이제 네가 신경 쓸 것 없다. 내가 깨끗하게 처리하겠다. 그때 앞자리에 윤 실장이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돌려 최신형의 얇은 태블릿 PC를 내게 건넸다. 화면은 켜져 있었다. 아가씨,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지난 몇 시간 동안 언론 쪽의 움직임입니다.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정성스럽게 정리된 인터페이스가 있었고 주요 경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인기 검색어 헤드라인이 나열되어 있었다. 거의 모든 기사가 김씨 집안과 관련이 있었다. 사용된 단어는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김씨그룹 주가 하룻밤 세반 토막, 미스터리 자본의 공매도 의혹, 속보 다수 대기업, 김씨그룹과 협력 전격 중단, 상업 제국 순식간의 붕괴, 단독 심층 취재 김씨그룹, 중대 분식회계 혐의,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천당에서 지옥으로 김씨 재벌가, 한밤중에 악몽, 채권자들, 문 앞까지 들이닥친 영상 유출. 마지막 기사 뒤에는 약간 흐릿하지만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바로 내가 비행기 안에서 감시 카메라로 보았던 김씨 집안 빌라 문이 포위된 그 장면이었다. 누군가 찍었는지 이미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댓글 창의 축제는 더욱 가관이었다. 헐, 이거 실화임? 김씨그룹 그냥 끝났네? 완전 사이다. 저런 졸부들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듣자 하니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던데? 쌤통이다. 저 김도진이란 놈 맨날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인과응보다. 영상에 저 난리치는 아줌마가 김도진 엄마? 쯧쯧 완전 막장이네. 정의는 살아있다. 저런 부도덕한 놈들은 이런 꼴을 당해야지. 여론의 방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정확하게 조종되고 있었다. 김씨 집안을 완전히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아 단 한 번의 반전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상의 타격이 아니었다.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다. 김씨 집안이 과거에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이미지와 인맥은 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뿐이었다. 이것이 내 아버지를 분노하게 하고 그의 외손녀를 해친 대가였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여론의 예열일 뿐. 진정한 청산은 아직 뒤에 있다. 아버지는 내 생각을 읽으신 듯 담담하게 덧붙였다. 은행 쪽의 첫 번째 거액 대출금 오늘 오전 9시에 만기가 된다. 김씨 집안은 갚지 못할 거다. 9시. 나는 손목을 들어 시간을 보았다. 지금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었다. 앞으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김씨 집안의 조종, 겨종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차는 경비가 극도로 삼엄하고 환경이 지극히 고요한 성북동의 한 저택단지로 들어섰다. 마침내 겉보기에는 고풍스럽지만 곳곳에서 묵직함과 깊이가 느껴지는 전통 한옥 저택 앞에 멈춰섰다. 이곳이 나의 진정한 집이었다. 금과 옥을 쌓아 올린 김씨 집안의 빌라와는 달랐다. 이곳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에는 진정한 권력과 세월이 깃들어 있었다. 아가씨, 방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윤 아가씨의 놀이방도 예전에 아가씨께서 좋아하시던 스타일로 다시 꾸며놓았고요. 윤 실장이 차에서 내려 내게 문을 열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아윤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문 앞에 서니 만감이 교차했다. 아버지가 내 곁에 서서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어조는 단호했다. 아이 데리고 푹 쉬어라. 남은 일은 아빠한테 맡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윤이를 안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집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저 멀리 떨어진 그 도시의 김씨 집안 빌라 안은 분명 진짜 지옥의 풍경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구시의 종소리는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장면 전환, 아버지의 서재는 이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몇 개의 월문, 외문과 고요한 회랑을 지나야 했다. 서재의 문은 묵직한 자단목, 지단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윤 실장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후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서재 공간은 상상보다 훨씬 넓었다. 세면의 벽이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었고 그 위에는 빽빽하게 책과 서류철이 정돈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책과 좋은 먹의 향이 섞인 차분한 냄새가 감돌았다. 아버지는 그 넓은 자단목 책상 뒤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통창 앞에서 계셨다. 창밖으로는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 풍경이 보였다. 오래된 매화나무의 가지는 힘차게 뻗어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계셨고 새벽빛 속에 그의 모습은 어딘가 고독해 보였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는 즉시 돌아보지 않으셨다. 그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텅 빈 서재 안에서 울림을 가졌다. 왔구나. 네, 아빠.
나는 그의 등 뒤 멀지 않은 곳에 섰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다.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물렀다. 잠시 동안 자세히 살펴보시는 듯 했다. 내 정신 상태를 확인하시려는 것 같았다. 아윤이는 아직 자고 있느냐? 네, 깊이 잠들었어요. 그럼 됐다. 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게 건네셨다. 이것 보거라. 나는 받아들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 페이지는 선명한 재무제표 스크린샷과 몇몇 주요 계약서의 사본이었다. 그 위에는 붉은 펜으로 눈에 띄게 몇몇 충격적인 숫자와 조항들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이것은 김씨그룹의 핵심 자회사이자 그들이 현재 유일하게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인 도진테크의 실제 부채 현황표와 3가지 주요 프로젝트의 대주, 궤도, 계약서다. 아버지의 어조는 평온했다.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의 회계 감사, 법인과 협력사에 살짝 주의를 주었더니 책상 밑에 숨겨져 있던 이런 것들이 전부 수면 위로 떠올랐지. 내 시선이 그 숫자들을 빠르게 훑었다. 소위 우량 자산이라는 것은 순자산이 이미 거액의 마이너스 상태였다. 복잡한 관계사 거래와 허위 계약으로 표면적인 화려함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몇몇 대주 계약서는 조건이 너무나 가혹해서 그야말로 호랑이와 가죽을 놓고 다투는 격이었다. 자금줄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김씨 집안은 속옷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판이었다. 은행 쪽은 구시정각의 첫 번째 3천억 원의 단기 대출이 공식적으로 만기가 된다. 김씨 집안의 장부상 가용 자금은 그들이 방금 긴급히 매각하여 현금화한 약간의 주식을 포함해도 500억 원을 넘지 못할 거다. 아버지는 책상 옆으로 걸어가 태블릿 PC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몇 번 화면을 밀었다. 실시간 감시 화면이 나타났다. 그 위에는 계속해서 변동하는 김씨그룹의 주가와 몇몇 주요 경제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김씨그룹의 주가는 어젯밤에 피바람을 겪은 후 오늘 아침 개장과 동시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다시 하한가를 기록했다. 매도 물량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뉴스 속보의 제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다. 김씨그룹, 금일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 미스터리 공매도 세력의 정체는? 김씨그룹 붕괴 미스터리, 과거의 명문가는 막다른 길에 공급업체들, 김씨그룹 본사 앞에서 집단 시위, 김중혁은 지금쯤 사무실에서 아직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몇몇 주주와 채권자들을 설득하느라 머리를 쥐어뜯고 있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용없을 거다. 나는 이미 도진테크의 이 자료들 사본을 가장 중요한 채권자 몇 명과 그의 최대 경쟁사에게 각각 보냈거든. 지금쯤이면 그들이 김중혁보다 더 초조해하고 있을 게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마음속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의 수단은 단순히 자금을 이용한 공격이 아니었다. 김씨 집안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살짝 밀었을 뿐이었다. 견고해 보이던 김씨 집안의 상업 제국은 사실 이미 내부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단지 적절한 계기만 있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다. 그리고 어제의 내 전화 한 통이 바로 그 계기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다른 동영상 화면을 켰다. 화면은 어떤 고급 프라이빗 룸의 은밀한 구석인 듯했다. 비록 조명은 어두웠지만 안에 두 사람의 옆모습은 알아볼 수 있었다. 한 명은 김도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그가 평소에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집안이 꽤나 탄탄한 조씨 집안의 아들 조현빈이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김도진이 초조하고 심지어 약간 비굴한 표정으로 조현빈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손짓까지 해가며 마치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조현빈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가식적인 표정으로 이따금 손을 펼치거나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고소함과 거리감이 서려 있었다. 나무가 쓰러지니 원숭이들이 흩어지는구나. 아버지가 담담하게 평하며
영상을 껐다. 김도진이 평소에 어울려 다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그를 피하기에 바쁠 거다. 그는 아직도 예전의 그 인맥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순진한 녀석. 나는 화면 속 김도진의 그 비굴하고 상갓집게 같은 모습을 보았다. 어젯밤 식당에서 보았던 그 차갑고 경멸에 찬 나더러 꺼지라고 하던 얼굴과 비교하니 어떤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확인감만이 들었다. 이것이 내가 그 옛날 눈이 멀어 사랑했던 남자였다. 뼛속 깊은 나약함과 속물근성이 진정한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을 뿐.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그의 능력이라면 김씨 집안 세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거액의 빚을 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더 철저한 수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비교적 공개적인 김씨 집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나를 향했다. 마치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듯했다. 그것은 너에게 달렸다. 서연아, 네가 받은 억울함, 아윤이가 받은 상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오미숙의 뺨과 욕설, 김도진의 냉담함, 아윤이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과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해주세요. 나는 명확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김도진과 오미숙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 김씨 집안의 부와 지위,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허영심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완전히 잃게 해주세요. 무일푼에 빚더미에 앉게 해서 그들도 남에게 발밑에 밟히고 마음대로 멸시당하는 기분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들이 남은 평생을 오늘의 악몽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어요. 김중혁 회장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김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약간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윤이에게도 아주 미미한 선의를 보인 적이 있었죠. 만약 그가 시류를 읽고 협조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살길은 남겨줄 수 있어요. 그가 이 시끄러운 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가 그의 아내, 아들과 함께 가라앉는 것을 택한다면 그건 누구도 탓할 수 없겠죠. 아버지는 내 말을 다 들으시고 얼굴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분수를 잘하는구나. 원한에는 원인이 있고 빚에는 주인이 있는 법. 그런 인간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을 살려두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 더 혹독한 벌이다. 그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내부 통신 버튼을 눌렀다. 윤 실장,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김중혁 개인에게 보내는 경고장은 이제 발송해도 좋다. 네, 회장님. 윤 실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나는 알았다. 김씨 집안에 대한 최종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을. 김중혁은 마지막 통첩을 받게 될 것이다. 꼬리를 자르고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인지 그것은 그의 선택에 달렸다. 바로 그때 서재문이 가볍게 두드려졌다. 가사도우미가 이제 막 깨어나 눈을 비비고 있는 아윤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아가씨, 회장님. 아윤 아가씨가 깨어나서 엄마를 찾습니다. 내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순간 녹아내렸다. 나는 재빨리 걸어가 가사도우미의 손에서 아윤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한숨 자고 나니 기운이 많이 좋아진 듯했다. 뺨의 붉은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내 목을 꼭 껴안고 부드럽게 엄마라고 불렀다. 그리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가의 아버지를 보았다. 약간 낯을 가리는 듯했다. 아버지의 얼굴의 위험도 순간 사라졌다. 그는 표정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쓰며 아윤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목소리는 전례 없이 온화했다. 아윤아, 이리 오너라. 외할아버지가 안아주마. 아윤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격려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작은 손을 내밀어 아버지가 안아주도록 했다. 아버지는 아윤이를 안으셨다.
동작은 약간 어색했지만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자애가 가득했다. 그는 아윤이의 작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다. 특히 이전에 맞았던 뺨 쪽을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볍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윤아, 배고프지 않니? 외할아버지가 맛있는 간식을 많이 준비해놨단다. 달콤한 케이크도 있고 내 엄마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살 샤오롱바오, 셰픈 샤롱바오 또 있지. 아버지는 음식으로 유혹하려 하셨다. 아윤이의 눈이 반짝였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꽃게도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다. 이내 알아차리신 듯 눈의 아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곧 더 깊은 부드러움으로 바뀌었다. 잊고 말고 우리 아윤이가 먹고 싶은 꽃게는 뭐든지 다 있단다. 앞으로 외할아버지 집에서는 우리 아윤이가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다시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 아윤이를 탓하지 못할 게다. 이 광경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한 점의 그늘도 사라졌다. 이것이 내 딸이 누려야 할 삶과 사랑이었다. 몇 주 후 나는 전화를 받았다. 예전 김씨 집안의 가사도우미였던 이모님이었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김씨 집안이 망했잖아요. 저도 일자리를 잃고 아들이 일하다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급해서 그래서 사모님, 아니 오미숙 씨를 찾아가서 밀린 석 달치 월급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돈은 안 주고 제가 그 꽃게찜을 내오는 바람에 집안이 망했다고 저를 재수없는 년이라고 욕하고 때리려고까지 했어요. 김도진 씨가 말렸지만 그 사람도 돈이 없다고 오히려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제가 빚쟁이인데 그 사람들 이제 완전히 미쳤어요. 체면도 없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으로 냉소했다. 역시 돈과 지위라는 후광을 잃으니 김씨 모자의 추악한 본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나는 그녀에게 밀린 월급의 2배를 보내주었다.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보태주었다. 이것은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주석이었다. 마지막 장면, 서울 최고급 호텔 연회장, 자선 디너 파티.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밟으며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나는 월백색의 수노인 한복 드레스를 입고 목과 어깨에는 심플하지만 빛이 은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했다. 긴 머리는 우아하게 올리고 옅은 화장을 했다. 온몸에서는 차가우면서도 고귀한 기품이 풍겼다. 나는 프로젝트의 발기인으로서 연단에 올라 연설했다. 교육이 소녀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작은 선행이 모여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연회장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윤 실장이 아버지 곁으로 와서 귓속말을 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갔다. 익숙한 모습이 호텔 보안요원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지당하고 있었다. 김도진이었다. 그는 구겨지고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퀭했으며 얼굴에는 알코올과 빈곤이 남긴 흔적이 역력했다. 주위의 화려한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들어오려는 듯 흥분해서 무언가 외치고 있었다. 그 초라하고 비참하며 미친 사람 같은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곁눈질했지만 대부분은 불쾌한 것을 본 듯 냉담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관심을 끊었다. 내 마음은 그를 본 순간 잠시 수축했지만 이내 거대한 황당함과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체되었다. 보안요원들은 신속하게 그를 밖으로 내보냈다. 연회는 금세 원래의 분위기를 되찾았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나는 시선을 거두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곁에 있던 문화재단 이사장과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예술교육을 프로젝트에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눴다. 마음속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듯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진정한 내려놓음과 승리는 이를 갈며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섰을 때 그의 비참한 모습조차 내 마음속에 어떠한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개미와도 같았다. 내가 한 번 더 쳐다볼 자격조차 없었다. 차는 집으로 가는 길을 부드럽게 달렸다.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윤 실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단 한 줄이었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시는 방해받는 일 없을 겁니다. 나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환희가 아니라 모든 겁난을 겪은 후의 투명함과 고요함만이 있었다. 미래는 아직 길었다. 나에게는 키워야 할 딸이 있고 짊어져야 할 가문의 책임이 있으며 개척해야 할 새로운 인생이 있었다. 김씨 집안의 모든 것, 그 뺨과 꺼져라는 말과 함께 이미 멀리 사라졌다. 연기처럼 새로운 장은 오늘 밤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